네, 외교부 제1차관을 지냈던 최종권 연세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아, 그럼요. 대미 통상협상 대표되십니다. 김종대 전 의원 모셨습니다. 또 어서 오세요. 쑥스럽게 예. 아유, 이 영광스러웠을까? 그러니까. 예. 근데 언제 그렇게 결정이 되셨어요, 그래? 아이 그게 이제 권영국 후보가 네. 예, 그냥 그 대본에 없는 얘기를 아니 본인한테는 귀뜸이라도 하고 어제 TV 토론에서 그 얘기한 거예요? 아니 몰랐죠 저는. 근데 언제부터 이렇게 통상에 그러니까. 아니 글쎄 방상만 뭐, 하시던지 통상. 뭐. 근데 뭐 본인이 거부는 안 하네요. 예. 예, 저기 뭐 그렇다고 완전히 비전문가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기 예, 가끔 쓸만한 얘기는 하거든요. 그럼 말 나온 김에 협상 전략 30초간 한번 얘기 좀 해줘보세요. 어떤 아니, 협상 그런 전략을 보고 거는 계십니까? 저 영업 비밀이지 그런 걸 어떻게 냅니까? 오, 또 저렇게 그 피해가네. 저기, 오, 네. 좋은 인재를 이끌고 가는 게 문제지. 오, 네. 언제 미국으로 떠나실 예정이신가요? 그건 이제 뭐 선거 끝나면. 본인도 매우 당황스럽다고 하네요. 대기실에서. 됐고요. 예. 그 저기 잠깐 그거 좀 들어보세요. 예. 아, 우리 의원님이 책을 쓰셨다고 합니다. 요 카메라 앞에 이렇게 요거요. 예. 대망론이 뭐예요? 책 제목이 대망론. 대안과 희망입니다. 오. 원래 진즉 나왔어야 되는데 네. 이번에 21대 대선을 앞두고 그 이제 김용남 의원하고 오. 저하고 예. 신인규 변호사하고 박영식 앵커 예. 이렇게 해서 각기 경제, 안보, 그다음에 언론, AI 이렇게 각각 분야를 연구를 해왔어요. 오, 잠깐만요. 그러니까 여기서 대망이라고 하는 게 김종대의 대망 프로젝트 중에 하나네. 계속 스토리가 이어지네요. 협상 대표를 거쳐서 이제 대망으로 간다 이거잖아 지금. 예. 그래서 지금 종합 정견을 지금 내놓는 책이잖아. 그러니까 오, 오늘 청기노설이다 이거 진짜. 그러고 보니 그러네. 예. 저 뭐 의도한 바는 아닙니다만은 예, 결과적으로. 오. 예, 그래서 각 그 대한민국의 주요 개혁을 예. 이걸 저기 조금 뭐 희망을 갖고 한번 논해보자. 이랬는데 되게 재밌어요 책이. 자기 입으로 재밌다. 되게 재밌어요. 그래요? 예, 그다음에 방송에서 핫한 사람들이니까 다들. 예, 그래서 아주 말빨들이 끝내줍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혹시 책 읽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예, 자, 예, 소정의 사람을 사인본을 초청해서 사인본을 보내드릴 책 제목이 대망론. 예, 대망론. 예. 차기 대선입니까? 차차기 대선입니까? 아니 이번 대선을 앞두고 출판한 거니까 다음 정부가 그런데 이 자유인들의 목소리 그러니까 각 정당에 구애되지 않고 뭔 자유인의 협상 대표인데. 아니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다 해먹어요 저는. 얘기 나온 김에 저희는 경제 공약이 아니라 안보 공약 오늘 한번 좀 점검을 좀 해봅시다. 네. 이거는 우리 김종대 대표님께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눈에 띄는 좀 안보 공약이 있던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이번 대선 후보들의 안보 공약 발표 자리가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 김문수 후보가 국방 공약을 발표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 외에는 대부분 신중하고 이준석 후보가 이제 군 복무에 초점을 맞춰서 병력 인력 효율화, 뭐 군 가산점, 호봉제 이런 얘기들 좀 나왔고 그 외에는 안보 공약 발표가 없는데 아마 저 선거 후반부에 중후반부에 쏟아지지 않을까 예상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의외인 점은 뭐냐면은 이번이 내란 쿠데타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국내의 어떤 육사 파벌주의라든가, 그렇지. 예, 또 저기 정치 개입이라든가, 그렇죠. 문민 통제, 군 개혁 얘기가 제일 예. 앞에 나왔어요. 이런 얘기가 원래는 본물 터지듯 나올 걸로 예상이 됐었거든요. 맞아. 근데 굉장히 후보 캠프마다 신중하다는 거죠. 이 점을 좀 눈여겨 보셔야 되고요. 이제 본격적인 국방 개혁안이 내부적인 캠프에서는 다 고려 중인 것 같은데 언제 내놓느냐, 예, 이런 부분들 한번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진짜 말씀 듣고 보니까 그렇네. 지금 군 개혁 이야기가 가장 앞에 나왔어야 될 것 같은데 거의 얘기를 안 하네. 네, 그래서 지금 이 어떤 헌정문란과 군의 정치적 중립, 그다음에 현대화된 한국적 문민 통제 제도의 확립, 그다음에 이제 위협을 과대평가하고 부풀리는 북풍에서 절제하는 무력으로 뭔가 그 품격 있고 절제 있는 무력으로 군의 어떤 그 무력 행사를 어떻게 통제하고 제한할 것이냐 하는 문제. 그다음에 인구 절벽과 AI 시대의 혁신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예측해 보건대는 이념, 절제, 혁신
이 세 가지 키워드로 앞으로 국방 개혁을 짜야 됩니다. 역시 대망을 품고 있는 분의 이 절제되고 핵심만 출연하는 이 컨텐츠 전달력. 오늘 이렇게 담백하죠? 그죠? 오, 되게 준비돼 담백하지. 있는데 지금. 예, 제가 다 준비하는 공약입니다, 이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해가지고 국방개혁 4.0, 예, 이런 게 대선 전에 그 공론화가 돼줘야, 예. 이제 새 정부가 집권해가지고 국방개혁에 이제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집권 초에 안 나오고 대부분 그 민생 경제로 좀 쏠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대선의 본질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어떻게 수호하는가에 대한 본질적 물음이 남아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각 캠프들의 알겠습니다. 응답이 준비돼야 된다. 아무튼 것이죠. 나와야 될 게 지금 안 나오고 있다는 지적이시고 좀 나온 것만 갖고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선택적 모병제? 그러니까 네. 이렇게 장명해도 되는 거죠? 근데 그 공약이 공식화되질 않았습니다. 그게 이제 통합과 성장이라는 캠프에서 구상을 하다가 언론에 이게 보도가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직후에 그 캠프 통합과 성장 조직이 해체됐거든요. 그러면서 조금 추진 동력을 다소 잃어버린 것 같고. 근데 하여간 구상은 어떤 거였어요, 그게? 그거는 원래 그게 옛날 정의당 공약이에요. 2016년에 정의당이 최초로 내세운 게 직무혼합제였습니다. 그게 징병모병을 혼합하는 건데 그게 2017년 대선에서 또 더 구체화됐고 이번 대선에서 이제 처음으로 그 여론에 이제 던져진 건데 10개월의 징집병과 그다음에 전문병사 4년 이상 근무하는 거죠. 이렇게 군복무제도를 나누자는 겁니다. 이게 선택적 복무제기도 하고 직무혼합제기도 하다. 그러면서 그 직업군인의 군의 직업주의로 군의 어떤 운영 원리를 바꾸겠다. 징병이 아니라 모병으로 이렇게 완전 모병제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로 이해해야 되거든요. 근데 요 논의에서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2016년에 처음 나올 때하고 지금하고 좀 달라진 점이 여러 가지 사회 환경이 달라졌는데 대략 민주당 캠프에서 처음에 고민한 것은 그 전문 병사의 초봉을 한 3,600만 원 내지 700만 원으로 본 것 같아요. 연봉을. 근데 이 수준으로 되겠느냐는 것이죠. 대만의 경우에는 거의 그 모병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대기업 수준의 그 임금으로 모병을 했거든요. 그럼 한 5,000이쯤. 그럼 우리로 보면 5,000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성패가 굉장히 변수가 많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지금 검토 중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3,600만 원 정도 받고 격오지에 가서 근무할 거냐. 이게 좀 저는 회의적이에요. 그래요? 네. 그 정도 갖고는 부족하다는 거죠. 의식주 제공. 의식주 제공을 해도 지금은 어떤 그 물질적 처우보다 젊은 청년들이 바라는 건 사회와의 연결. 그렇지. 그다음에 어떤 그 사회 속에서 자기가 고립되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훨씬 민감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기에 따르는 어떤 보상 체계가 추가로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장교 부사관 월급까지 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럴 때 이제 재원의 문제가 발생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또 김문수 후보는 여성희망 복무제를 내놨다는 이건 뭐예요? 이 부분은 여성희망 복무제라고 명명은 안 했고요. 네. 그거는 이제 이준석 후보 쪽에서 예전에 그 하태경 의원하고 새누리당 시절부터 추진해오던 그 여성도 희망하면 병사로 입대시키자. 병사로. 예, 누가 가겠습니까 사실은. 예, 직업군인으로 다 가지. 네. 예, 그래서 그게 그때 그 젠더 갈등에 다분히 편승한 그런 희망 복무제라는 담론이 있었습니다. 법안도 나왔고요. 예. 근데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보다는 호봉제, 예, 이런 부분에 조금 역점을 두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군복무 혜택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역점을 두는 것이 사실은 구체적인 복무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그다지 여성희망 복무제는 김문수 후보의 것이 아니라 이준석 후보 쪽으로 연결을 지어야 되는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예, 그런데 그게 저는 국방 정책이 아니라 젠더 정책이라고 봅니다. 항상 그동안에 우리 사회에서 이제 청년층에게 남녀 간의 표가 갈라지면서 군 가산점 논쟁이 있었고 이대남을 달래기 위한 그러면서 남성들의 이제 군 복무로 인한 피해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다 보니까
다섯 분이 그런데 어떤 좀 편성했지 실질적인 어떤 실행 가능성은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최종권 교수께 이걸 좀 여쭤봐도 되는데 지금 사실 눈에 띄는 게 김문수 후보 핵 잠재력 강화를 제시를 했거든요. 현실성을 어떻게 보세요? 예, 없어요. 오늘 왜 이렇게 두 분이 다 이 절제된 컨텐츠 전달력 왜냐하면 없어요. 네. 우리가 이 방송에서 몇 회에 걸쳐서 다루었습니다만 미국에서 지정한 민감 국가 리스트에 우리가 등재된 것은 지난 정부가 핵 보유를 그 욕망을 거침없이 드러낸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이 안 되니까 핵 잠재력 구현이라고 했는데 핵 잠재력 구현이라고 하면 재처리 시설을 갖겠다고 하는 것인데 결국은 그건 다시 뒤집어 보면 언제든지 핵을 가질 수 있다는 그 욕망을 그 잠재력 속에 숨겨놓은 것이라 그것을 공약으로 한다. 또 두 번째는 늘 선거 때마다 들고 나온 그 카드인데 어렵다고 보고요. 그럼 핵 잠재력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재처리 저는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제 스탠스 예 맞습니다. 제 스탠스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핵 폐기물이 워낙 많고 그것을 이제 관리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재처리가 있을 텐데 그렇죠. 그 재처리 방안은 권리는 우리가 평화적 핵 이용 권리에서 필요하다고 보는데 네. 그러나 이것은 이미 실기했다. 왜 실기했냐면 핵 보유라고 하는 혹은 자체 개발이라고 하는 얼토당토한 정쟁적 논의를 매우 공개적으로 했기 때문에 보수 세력들이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안 해줄 것이다. 그러면 재처리 이제 와서 핵을 보유하자고 혹은 추진해야 된다고 하는 세력이 이제 그 우리 핵 잠재력으로 갈게요라고 하면 결국은 해외 혹은 국제사회에서는 핵 개발의 또 다른 모습으로 인식할 것이다. 그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는 이 국내용일 뿐 이게 소위 실효성이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어제 경제 토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선 토론이 핵 이야기도 나오고 뭐 이것저것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제 소견은 핵과 관련된 내용은 이렇게 공개된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국익에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공개된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도 상당히 세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우리가 개발할 수 있다. 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아예 핵무기 설계 기술까지도 보유하겠다. 그다음에 일본 수준의 그 핵 재처리 농축도 하겠다. 그다음에 미국의 전술핵을 요 대목이 좀 재밌는데 한반도 임금 배치가 아니라 괌에 배치해서 유사시의 전략 자산에 탑재해가지고 한반도에 전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면 또 괌 주민들이 동의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있고. 맞습니다. 제가 한 말씀 더 첨언하자면 그러니까 제가 어떤 특정 정당이나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과 우리가 원하는 미국과 실제 미국이 이렇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미국을 이만큼 부풀려서 왜 거기랑 협력 안 해라고 하는 것인데 그 쟁점이 핵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미국에게는 과도한 요구이고 두 번째는 과다한 요구를 받고 있으니 미국이 좀 돈 내라는 건데 어떤 건 당당하게 협상하겠다고 하면서도 미국한테 이렇게 의존한다? 이게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 저게 뭔 소린가 싶겠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 핵에 관한 그 보수당의 집착은 이 선거를 통해서 점점 더 강화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 강한 것. 또 우리도 뭔가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어떤 그 일종의 어떤 무력에 대한 집착 이런 부분들이 정치적으로 강화되면서 이게 또 국민들에게 상당히 먹혀들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핵에 관해서는 거의 모든 핵 전략을 다 공약화한 거예요. 핵 잠수함도 갖겠다 그러죠. 거기에다가 원자력 재처리한다 그러죠. 핵무기 설계 기술 갖겠다 그러죠. 그다음에 재처리도 하겠다 그러죠. 이 정도면 말이죠. 핵실험하고 실전 배치만 안 한 거지 사실상 다 하겠다는 거거든. 모든 거를 다.
그러니까 점점 수위가 높아지는 것이죠. 과거에는 어떤 핵 잠재력의 재처리 정도 하겠다는 낮은 차원에서부터 출발했는데 군사 분야하고는 다소 거리를 두는 듯했는데 이제는 그 경계선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럼 우리 최 교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이런 장면을 미국은 어떻게 지켜보고 있을까요? 매우 그러니까 제가 아는 한 우리나라에서 주요 정치 계기에 미국의 정보 자산, 사람과 뭐 요새는 뭐 IT도 워낙 세니까요. 늘 트레이싱을 하죠. 추적을 하고 각각 인물의 발언들을 분석을 해요. 왜냐하면 각 인물 어제 네 분의 후보들은 우리나라의 각 소위 정파, 이념 혹은 인구 분포를 대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발언 하나하나를 매우 면밀히 분석하죠. 그래서 결국은 특정 후보의 핵 관련된 발언이 여전히 소위 판타지를 가지고 있고 여전히 그 삐뚤어진 욕망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핵 잠재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니 결국은 그 의도가 불손한 거 아니에요. 핵을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래서 임팩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여러 번 분석했지만 민간 국가 지정이라는 게 그 연장선상에서 나온 미국이 좋지 않냐는 걸 해석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거 이외에 미국이 더 강구하거나 꺼낼 수 있는 조치사항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거는 진짜 김문수 후보의 공약대로 실체간다. 그러면 일단은 원전이 타격을 입겠죠. 그 핵연료 공급이 안정적으로 될 수 있느냐. 그런데 김문수 후보는 또 원전을 많이 하자는 분 아닙니까? 어제도 그 얘기했죠. 예, 계속 그 이재명 후보하고 논란이 붙었었거든요. 근데 그건 국제 핵 공급 그룹에서 원료를 제공하는데 그 국제 핵 공급 그룹이 IAEA하고 거의 산하기관이다. 쌍둥이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IAEA 사무총장이 국제 핵공급 그룹 의장으로 또 오고 이래요. 같은 인물이. 그런데 그 핵 확산을 방지하는데 기여하는 기관이 연료 공급에 목줄을 쥐고 있는데 원전을 어떻게 합니까? 탈원전 하시려면 뭐 해도 되고. 아마 외교적으로 한미 원자력 협정의 재개정을 요구하면서 그 안에 있는 이런저런 요목들을 더 강화할 거예요. 그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싶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 발전용 원자로의 원료 공급에 대해 더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거나 아니면 우리는 원자력 발전에 사용해야 할 이런저런 부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중 용도로 걸어가지고 사실상의 준제재 체제로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네, 지금 이미 원전 수출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우리는 그 핵 잠재력이라고 표현하지만 저들은 그것을 핵 확산이라고 보기 때문에 핵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스위치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 한미 간에는 사실 우리나라를 좀 더 이해한다고 주장하는 국무성이나 미국 국방성을 상대로 외교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부, 그다음에 거기 재무부, 왜냐하면 재무부가 제재를 담당을 하고 그러니까 그쪽은 소위 펀더멘탈리스트 근본주의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미 간의 정무적 사안보다는 그러니까 소위 미국이 지향하는 비약상 가치 뭐 이런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이 부분에다가 제가 지난주에 인도 파키스탄 그 군사적 충돌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자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인도 파키스탄이 이번에 거의 전면전 전 단계까지 갔어요. 이거는요 인류 역사상 핵을 보유한 국가끼리 최초의 충돌입니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핵 보유국 마주 접경하고 있는 두 국가가 중강도 전쟁을 한 최초의 사례예요. 비견할 수 있는 사례가 없죠. 당연히 일반적인 재래식 충돌이라고 하지만은 세계의 긴장의 강도가 다른 겁니다. 이거는 핵국가끼리 충돌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남북한이 비슷한 모양으로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것이 전 세계에 주는 충격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경제적인 불이익뿐만이 아니고 핵에 관한 그 자체의 논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남북한 간의 핵 군비 경쟁이라든가 어떤 이걸로 인한 어떤 새로운 전략적인 대치가 벌어진다. 이게 세력 균형을 규정한다 그러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주변 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지금은 이제 안보 정책, 안보 공약을 좀 점검을 했는데 혹시 좀 그 빼놓고 우리가 좀 꼭 짚어야 되는데 빼놓은 게 혹시 또 있을까요? 저는 가장 관심사가
그 지금 민주당 캠프에서 내부 논란이 벌어지는 걸 제가 취재 결과 확인이 되는데 어떤 걸 갖고? 문민국방장관 가능이 임기 중 가능하냐 또는 임기 초에 가능하냐로 상당한 논란이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일단은 내란 세력 진압을 위해서 군을 잘하는 군 출신이 가서 진압을 해놓고 그 다음에 민간인 장관이 가서 문민 시대를 열 것이냐. 초장부터 아예 좀 정치력 있는 민간인이 가서 국방개혁을 주도할 것이냐. 우리 대표님의 견해는? 저요. 예. 저는 두 가지 다 합리적이지만 혹시 장관제의는 없었습니까? 제가 몇 번 전화 온 걸 안 받은 적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정말 정교하고 치밀하게 지금 계획을 해서 나중에 대통령 직속에 국방개혁위원회를 운영할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이걸 국방장관한테 다 부담을 지울 수가 없어요. 워낙 중차대한 문제고 군의 그 정체성과 문화를 혁신하는 이런 과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뭐 모르겠어요.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러니까 2017년도 당시에 지금처럼 보궐선거하고 바로 우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요. 아마 똑같이 진행될 텐데 전 정권 초기에 정치력 있는 민간인이 장관을 하면서 그 소위 내부에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쿠데타 혹은 내란 세력들을 솎아내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합참 의장의 군영권주의를 조금 더 강화해서 왜냐하면 지금 국방장관 밑에 합참 의장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현장에서 보면 합참 의장은 국방장관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부하 같죠. 부하 같아서 그러니까 그야말로 합참 의장의 권한과 지위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가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초기에 우리 병역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군의 최고의 현재 주적은 인구절벽이고 그 거기에 맞는 이런저런 제도는 뭐 정권 5년에 맞춰서 개혁해서 결국은 그 다음 정권이 이제 영향을 받을 텐데. 맞습니다. 저는 초기에 정치적으로 세게 밀고 가는 것이 위원회 설치도 좋아요. 뭐 당연히 뭐 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런 점에서 초기에 빅뱅으로 가는 게 김종대 대표 강추. 최초의 그러니까 병장 출신 국방장관 좋다. 뭐 듣기에는 괜찮네요.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을 봐야 됩니다. 저는 아주 절박하고 현실적인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시중엔 잘 안 알려졌지만 지난 12.3 계엄 사태 이후에 군의 PTSD 외상후 스트레스 환자가 거의 70명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상담받은 건 한 1,060명 되고, 그다음에 집중적 관심이 필요한 사람들이 최정예 요원들임에도 직업군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70명. 그 중에 3명은 아주 중증 증상까지 보여가지고 그 가족까지 지금 상담을 받고 있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특전사, 수방사 같은 우리 군의 핵심 작전 부대, 이게 전시에는 거의 뭐 제일 많이 사망자가 나오는 아주 핵심 부대에서 지금 이상이 발생했다는 뜻입니다. 이걸 누군가가 정상화하기 위한 새로운 정보가 나서지 않으면은 전 군이 이 상태로 가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내부적으로 가둬놓고 상담을 명분으로 한 사실상 통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국방 리더십이 이렇게 중요한 때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점을 갖다 정치권이 진짜 심사숙고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준비된 장관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 주한 미군 사령관이 항공모함 발언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얘기가? 사실 이게 우리 정부가 현재 대행 정부라 주한미군 사령관이 지금 밖에서 이런 이야기하면 사실 안 되는 건데. 어쨌든 지난주에 하와이에서 미 육군협회 태평양 지상군 심포지엄 같은 것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의 이름이 제이비 오브런슨이라는 분인데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던졌어요. 제가 보도된 바에 의하면 인용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한미군의 역할은 북한을 격퇴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한국은 일본과 중국 본토 사이에 떠 있는 고정된 항공모함, 즉 침몰할 수 없는 항공모함이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핵심적인 군사 거점이다. 한국은 지리적 특성상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데 효과적인 전략적 위치를 제공한다. 대만의 유사시, 남중국해 위기와 같은 중국 견제 상황에서도 미군의 전략적 선택지를 확대할 수 있는 곳이 한국이다. 매우 이례적인 공개 발언이에요. 왜냐하면 공개된 자리에서 주한미군 사령관은 주한미군의 기본 임무가 북한의 억제와 격퇴임을 강조해 왔거든요. 그렇죠. 그 사실 한미 동맹 조약에도 부합하는 것인데 이게 결국 공개적으로 이렇게 발언을 한 이후에 한 연유는 아마 미국의 입장 변화를 우리가 감지할 수 있을 텐데 북한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까지 겨냥한 주한미군의 새로운 군사적 유연성이 전면에 등장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고 만약에 정상적인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작동하고 있었다면 주한미군 사령관이 미국에서 대한민국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런 발언을 할 때 외교적으로나 군사 채널을 통해서 소위 항의하기도 하고 불러서 꾸짖기도 하고 또 왜냐하면 이건 상당히 우리에게 국시와 같은 일들이 국시의 변화를 벌여 있는 일이라 그래서 주한미군의 근본적 성격 변화가 올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요. 그 얘기로 연결 지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대북 우리 지금 방금도 얘기했지만 대북 억제력 확산, 대북 억제를 핵심으로 주한미군을 간주했는데 미국의 본심은 주한미군을 더 큰 무대에서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이른바 중국 문제. 그렇죠, 그렇죠. 북핵 문제를 넘어서 한반도를 미중 전략 경쟁의 중심으로 옮기겠다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보여서 지금 우리 대선 와중에 비중은 별로 없이 다뤄지고 있지만 여기저기에서 지금 미국의 본심이라는 것이 일본을 키우고 그리고 주한미군의 형질 변경을 도모하면서 앞으로 새롭게 등장할 차기 정부는 이제 미국을 어떻게 맞닥뜨려야 하느냐. 우리는 지금 방위분담금 올리냐 마느냐 통상에 연결하느냐 해서 미분하고 있지만 저들은 이렇게 엄청 크게 지금 보고 있다는 게 우려스럽습니다. 역시 주한미군의 성격과 역할을 어떻게 조정하려고 하느냐. 그 과정에서 나온 게 항공모함 발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예, 그 항공모함 발언은 여기가 발진기지라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항공모함은 함재기가 발진하는 바다 위의 기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평택과 오산에 주함 7공군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본의 오키나와에 이제 미 공군이 또 대규모로 배치되어 있는데 이게 상호 연계돼서 작전을 한다든지 또는 한국의 어떤 해병대 저기가 이제 순회 작전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예상이 되고 지금 한국의 지상군 위주의 어떤 주한미군의 구조 변화도 충분히 예상이 되는 것이죠. 지금은 사성 장군이 지상군이 돼 있고 반면에 일본에는 주일미군이 삼성 장군인데 거기에 있는 특수부대, 해병대, 그다음에 해공군은요 통합지휘 체계가 없습니다. 전부 인도태평양 사령부에 직접 지휘를 받는 기능부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휘권이 그 짜개져 있고 비효율화되어 있는 걸 사일로화되어 있다고 그들은 표현하는데 이걸 통합하겠다는 계획이 착착 진행돼 왔던 것이죠. 그러면 이번에 주한미군 사령관의 발언은 단순한 주한미군의 성격 변화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전반적 변화 그러면서 미군의 어떤 통합 억제 능력을 인도태평양에서 높이겠다. 네. 이런 어떤 전략적 맥락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 이런 것들 좀 한번 넓게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참 대체해야 될 일이 지금 켜켜이 쌓이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맞습니다. 건데. 어제 그 대선 토론에서도 어떤 후보가 뭐 양안 문제 발생하면 네. 우리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뭐 질문을 던졌어요. 이재명 대표의 시에시아 발언 또 예. 아니 근데 이거는 정말 그냥 좌우 다 떠나서요. 네. 아, 우리나라의 주한미군이 있는 이유는 그간 북한의 남침을 막기 위한 우리에게 매우 필수적인 안보 자산이었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미국은 야, 그거는 이제 아니야. 이제 니들은 이제 항공모함이야. 니들은 어디든지 이제 중국하고 우리하고 관계가 안 좋아질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군 자산이 이제 여기서 출발해서 중국을 소위
군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라. 그럼 우리는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연류가 되는 거거든요. 미중 견제 혹은 미중. 그러니까 이 발언 자체가 의도된 준비된 발언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보니까 그쪽 미국의 의원들이 주한미군 주둔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 많이 논란이 있고 트럼프가 미군을 뺀다 만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군의 입장에서는 사령관의 입장에서는 주한미군 필요합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대북억제 가지고만 안 되니 중국도 견제해야 됩니다라고 하니 이게 사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본심이에요 이게. 알겠습니다. 이제 차기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지금 그 처리해야 될 현안이 되게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까지 얘기하고 마무리합시다. 6월에 지금 나토 정상회의가 또 열린다면서요. 나토 정상회의면 또 우리 대통령이 초청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지금 당선되자마자 거기 가야 되는 겁니까? 가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 이제 초청국으로 아시아 태평양에서 4개국이 가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갑자기 정권 바뀌었다고 빠지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요? 사실은 원래부터 갈 때 이걸 조금 분명히 했었어야 되는데 벌써 윤석열 정부에서 2번이나 갔다 왔고. 그랬죠. 그러면은 혼자 빠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 이전에 이미 미국과 나토 간에 균열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윤석열 정부 때 갔던 것은 굉장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중심하고 단결하고 맞아요. 유럽의 위기와 아시아의 위기를 같이 대처한다는 이런 대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트럼프가 등장을 해버린 거예요. 트럼프 시각은 전혀 다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게 유럽의 전쟁이지 왜 미국의 전쟁이냐. 우리 손 떼버리겠다. 이러면서 이제 그동안에 바이든이 했던 자유주의 국가들의 연대 기조를 깨버렸으니까 네. 자국 우선주의니까 이럴 때는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가느냐 하고 또 사태를 관망하고 조금 냉철하게 평가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는 뭐 6월에 회의가 열린다고는 합니다만은 일단 우리 사정도 있는 거고 새로 정부가 출범하는데 무리해서 갈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예, 그런 것들은 사정 봐서 하되 어느 정도 거리두기를 해도 무방해 보여요. 최 교수는 어떻게 보세요? 어려울 거예요. 불참이? 불참도 어렵고 가는 것도 어렵고요. 왜냐하면 지난 3년간 그 민주당 스탠스는 왜 가냐라는 거였거든요. 아,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근데 갑자기 정권 바뀌자마자 첫 해외 방문국 혹은 첫 해외 정상 스케줄로 나토 정상회의를 간다면 그건 약간 좀 많은 설명이 필요해요. 저는요. 먼저 미국을 가야 된다.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이후에 나토 정상회담을 가는 것은 좋을 듯하다. 그러나 저는 김종대 의원님의 말씀에 대부분을 동의하죠. 왜냐하면 우리 지금 매우 특이한 대선을 치른 것이라 국내의 여러 가지 현안을 처리할 것이 많아서 이런 다자 정상회담을 안 가는 것, 못 가는 것은 국제적으로 이해될 것이다. 그러니까. 적당히. 예, 그리고 이게 당선되자마자 다자회의를 다니면요. 그 소위 국내적인 문제보다 외교적인 문제가 소위 관료적인 문제로 관료적인 현안이 상당히 압도해 버려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국내 현안이 많은데 밖에 나가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느라 또 의전 문제 이런저런 사고 나면 또 돌아와서 십자포가 맞고 그러거든요. 좀 차분하게 좀 기조에서 한미 현안이 중요하니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분의 그 결론은 이런 거네요. 뭐 굳이 뭐 이거네. 굳이 뭐 요즘 그죠? 나토 엉망인데. 그러니까 뭐 굳이 뭘 가. 뭐 가면 좋죠. 가서 한 번에 쫙 만나고 오는 건데 이를테면 무슨 이야기를 할지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겠느냐. 네. 우리나라의 언론 지형상 또 하나하나 소소히 또 깔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좀 이렇게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종권 교수 함께했고요. 김종대 대표라고 불러야 되나 장관이라고 불러야 되나. 아무튼 아니 너무 그렇게 하면 될 것도 안 돼요. 조용하게 로우키로 가야 됩니다. 아 로우키로? 예. 그냥 일단 그러면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예. 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